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트랜서핑 사례 연구 시간이고요. 심리맨 엽서로 들어온 사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릴리라고 하는 닉네임을 사용하신 분의 사연인데요. 40세 초반의 여성분이시고요. 지금 수원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19년 차 직장인이시면서 두 아이의 엄마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 사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심리맨님. 저는 수원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 릴리라고 합니다. 작년 가을쯤 심리맨님 채널을 알게 된 이후에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영상을 보고 있는 구독자예요. 들을 때마다 재미있고 매번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서 심리맨님 영상을 볼 때가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심리맨님 채널을 처음 접했던 작년 가을은 아이들과의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5살과 7살 남자 아이들이 있는데요. 늘 둘이 싸워서 결국에는 아이들도 저도 폭발해서 울고 불고 했죠. 아이들 문제로 남편과도 자주 싸웠고요. 이렇게 서로 마음 상하는 하루하루가 반복되던 때였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심리맨님의 조언과 설명, 잔소리 하나하나 새겨 들으면서 프레일링하기, 상황을 유머로 받아들이기, 중요성 낮추기 등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의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결이 됐죠.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방문했던 어느 어머니께서 지나가는 말로 너희 집은 부부끼리도 아이들이랑도 합이 참 잘 맞네. 쿵짝이 딱딱 맞다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음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이런 평화로운 가정이야말로 어릴 때부터 제가 꿈꿔왔던 오랜 소망이었습니다. 집안에 매일 다툼과 짜증이 난무했던 저의 어린 시절, 늘 마음속으로만 꿈꾸던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 말이에요. 심리맨님의 트랜서핑과 함께하면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세계관도 더 단단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는 인생의 어떤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큰 어려움 없이 잘 대응할 수 있을 거라는 깊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해보자면 저의 유년기는 금빛 아말감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은 무뚝뚝하고 무심한 방임형 스타일이셨어요. 자유는 주었지만 애정은 별로 주지 않았던 그렇지만 두 분은 참 열심히 사셨고 자식들을 키우는 일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아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셨기에 늘 바쁘셨고 그래서 저의 어린 시절의 대부분은 할머니 손에 컸습니다. 할머니는 전형적인 남아선호 사상이 있는 분이셨어요. 언니와 남동생 사이에 둘째였던 저는 늘 집안일을 많이 하면서도 할머니에게 늘 미움받는다고 느끼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몇 가지 기억나는 일화가 있는데요. 동생이 먹던 분유를 버리기에 아까우니까 저한테 억지로 먹이시고 제가 먹어야 했던 일, 그리고 걸레를 더 힘껏 짜지 못해서 할머니한테 혼났던 일, 너는 얼굴이 참 못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일, 이런 일들이 떠오르네요. 이런 시기를 겪으면서 저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숫기 없는 아이가 되어갔는데요. 가끔씩 보는 친척들은 늘 저한테 참 착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도 없고 목소리도 작고 숫기가 없냐? 이런 핀잔을 들었던 기억도 떠오르네요. 아무튼 이런 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에는 억눌린 감정이 참 많았습니다. 자아도 긍정적이지 못했고
성장할 수 있다는 마인드도 그리 크지 않았고요. 그저 많은 둘째 딸들이 그렇듯이 세상에 눈치껏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성적을 잘 받아오면 부모님이 칭찬을 해주셨기 때문에 공부는 곧잘 했죠. 할머니와 함께 살았고요. 늘 다툼이 잦았던 집이었기 때문에 대학은 서울로 가서 우리 집을 반드시 벗어나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었지만 서울대를 갈 만큼의 성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집 근처에 있는 경북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5년 뒤 대학을 졸업하면서 저는 취직을 하게 됐고요. 드디어 집을 떠날 수 있게 됐습니다. 독립을 하고 나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부모님은 늘 돈에 전전긍긍하면서 너무나 알뜰하게 사셨던 분이셨지만 저는 독립한 후에 몇 년 동안은 제가 번 돈을 아낌없이 썼습니다. 학창시절에 배우고 싶었던 것들이 있어도 늘 벌벌 떨면서 돈을 내어주시던 부모님께 더 이상은 손을 벌리기 싫어서 그때는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웠고요. 예쁜 걸 사서 집을 꾸미기도 했고 또 저 자신을 꾸미고 관리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참 잘했다고 생각되는 시간이네요. 이런저런 활동, 공부, 동호회 생활 등을 하면서 저는 사회생활을 하는 법도 조금씩 익혀나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인생 전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때까지는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펜듈럼에 잘 순응하면서 인생을 살아온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30 즈음부터 한 2, 3년 정도 시크릿이라든가 꿈꾸는 다락방 같은 책들을 접하고 관련된 모임에도 나가면서 거기에서 만난 비하인드 님이 쓴 코즈믹 오더링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유용한 기법들을 적용해 보면서 이거면 되겠다. 더 이상 다른 자기계발 서적은 읽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 유명한 책은 아니지만 코즈믹 오더링에는 트랜서핑과 결을 같이 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그 덕분인지 이상형에 가까운 남편을 만났고요. 회사 생활도 잘 풀렸습니다. 경제적인 고민도 많이 해결됐고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큰 고민 없이 지내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간의 분쟁이 점점 더 커지면서 저는 해결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 와중에 심리맨을 알게 됐고요. 트랜서핑을 읽게 된 겁니다. 코즈믹 오더링 책이 나 개인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훌륭한 도구였다면 트랜서핑은 삶 전체, 주변의 인간관계까지 아울러서 활용해 볼 수 있었고요. 단지 테크닉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어떤 것, 단단하면서도 유연한 세계관을 만들어주는 자기계발의 끝판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것들을 많이 이루었어요. 저는 예쁜 가정을 꾸려가고 있고요. 20, 30대에 느꼈던 경제적 불안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노후 준비를 어느 정도 했고요. 직장을 그만두고자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도 마련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20년 전까지만 해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먼 꿈이었지요. 그런데 왜일까요? 아직도 무언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본질적인 목표는 찾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는 스마트폰과 관련된 사용자 조사나 리서치, 트렌드 조사를 해서 스마트폰 사용 경험을 개선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이 일도 물론 재밌긴 하지만 무언가 나만의 일, 나의 일을 찾고 싶다는 생각을 십수년째 하고 있네요. 하지만 딱히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지금 다니는 회사를 당장 그만둘 이유도 없습니다. 나만의 목표라는 건 과연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찾아질 수는 있는 걸까요? 지금 제가 인식하고 있는 저의 목표는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관련 리서치도 하고 출산 후 육아휴직 기간에는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서
오픽 1등급을 따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마침 회사에서 중국어를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과정을 잘 수료하면 중국 주재원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기에 지원을 했고 합격해서 공부 중입니다. 또 국제정세와 세계사를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우연히 생겨서 언젠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 공부를 하고 있죠. 목표에 다가가는 기회들을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목표를 따라가다 보면 아직 제가 찾지 못한 진짜 저의 목표도 찾게 될까요? 아이들을 위해 조만간 1, 2년 정도 휴직을 하고 외국에 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어쩌면 나만의 목표를 찾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어요. 하지만 벌써 제 나이가 43살, 직장 생활은 19년 차네요. 다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적으면서 조언을 이렇게 구하니 뭔가 배부른 투정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나만의 진짜 꿈을 갖고 싶다는 이러한 마음은 아주 오래전부터 느꼈던 저의 큰 구멍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 너무 모든 것을 억눌러 와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결코 없을 신기루를 쫓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 어떤 부분을 더 신경 쓰면 좋을지, 어떤 부분이 미흡했을지 심리맨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조언이든 기쁘게 그리고 주체적으로 잘 소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어떤 조언이라도 좋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 질문을 드려보고는 싶었는데요. 어쩐지 용기를 못 내다가 오늘 불현듯 글을 써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튜브 영상 하나하나 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리맨님과 우리 채널 구독자님들의 앞날에 기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릴리님 사연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굉장히 훌륭한 사례죠. 릴리님 사연을 읽고서 느껴지는 것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이 트랜서핑을 적용할 때도 단계가 있다. 그래서 트랜서핑의 전 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전 단계를 잘 극복하고 통과해야 트랜서핑을 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릴리님의 경우는 이 트랜서핑을 지금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사연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나온 성장 과정을 들여다보면 사실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유사한 어려움, 역경 또는 고민들 이런 것들에 처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잘 극복을 하셨어요. 잘 통과를 하셨죠. 그리고 심지어는 성취도 하셨어요. 아주 잘 자기 개발을 잘 적용해서 여기까지 오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나요? 네, 똑같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 처하신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릴리님과 같이 충분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러한 현실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릴리님의 사연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2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현실을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20년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먼 미래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릴리님의 20년 전의 현실과 지금의 현실을 비교해 봤을 때 이 20년이란 간격이 결코 긴 세월이 아니에요. 꾸준히 나의 인생을 변혁시키기 위한 그러한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20년 후에 새로운 인생 트랙으로 이동을 하게 된 거잖아요. 여기서 그 과정 절차를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빠르게 단박에 뭔가 큰 변화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조급함 때문에 그렇죠. 조급함 때문에 놓치는 게 바로 꾸준함입니다. 그래서 꾸준함을 놓치기 때문에 계속 제자리에 맴돌게 되는 거고요. 계속 일희일비를 하다가 깊은 절망과 좌절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또 자신을 포기하게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목표를
이루고 이러한 현실에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20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한다면 여러분들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분명히 이러한 인생 트랙의 이동이 오게 돼 있어요. 그 시간을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더 정확한 이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부합한 생각과 행동, 태도를 유지해 준다면 훨씬 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조급해하지 말고 당장의 큰 변화를 기대하지는 말라는 거죠. 꾸준히 나선형의 변화를 이루어갈 때 이것은 참된 변화고요. 이렇게 해서 인생 트랙이 이동되고 무대장치가 변화가 되면 과거의 나와는 전혀 다른 버전의 나로 존재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어요. 네, 그냥 마음속으로 추억을 끄집어내서 여행할 수 있지만 이 상황에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변화한 만큼의 힘을 통해서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릴리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상황이 오더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대처해 나갈 수 있겠다는 마음, 그런 믿음이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현실 지배자의 그 위치를 되찾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환경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역경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같이 휘말려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중심을 잃지 않고 그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말하자면 여러분들 돈을 많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만나면 돈을 주고 필요하면 돈을 줘요. 네, 그래서 돈을 받았습니다. 이 돈을 받아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은 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게 좋아요? 네, 당연히 2번이 좋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제3의 답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언제든지 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면 그것이 가장 좋은 거 아니겠어요? 돈을 누군가가 줘서 많이 지급받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돈을 벌어다 쓸 수 있다는 그 역량을 가진 것.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게 훨씬 강력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존재로 이동을 하신 거예요, 릴리님이. 예. 이제 어떠한 기술, 테크닉 몇 개를 적용해서 상황을 헤쳐나간 수준이 아니라 이제 릴리님의 존재 자체가 단단해졌단 말입니다. 에너지가 훨씬 강화됐단 말이죠. 그 결과로 환경이 변한 거예요. 그 결과로 또 다른 것을 끌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아진 거죠. 이 릴리님의 사연을 들으시고 결론만 보고서 아이고 그럼 그렇지 나랑 다르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위인전기 이런 거 읽으실 때 보시면 결론만 보고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지 막연하게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결론만 보고 아유 역시 쟤는 태어날 때부터 종자가 달랐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과정을 지켜보십시오. 그 과정을 어떠한 과정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고 대처를 했고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졌는지 그걸 잘 살펴보시라고요. 그 과정, 그 방식, 그 이치를 따르면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에 집착하고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되고 그와 똑같은 성취를 하려고 집착을 하는데 과정은 건너뛰려고 그래요. 과정은. 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고 눈물을 흘리고 피땀을 흘렸는지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과정을 지켜보십시오. 과정을. 그 과정을 더 깊이 들여다보시면서 그 과정이 어떠한 이치,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쳤는지 이런 걸 잘 지켜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정리해 놓은 게 트랜서핑이에요. 트랜서핑이 그 이치 중에 이치를 아주 엑기스를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트랜서핑 이치에 잘 맞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이 태도를 유지하시면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될 거거든요. 결국은.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을 적극적으로 살아나가실 때 나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변하는 겁니다. 요 이치를 알고
잊고 지나가는 게 가장 이제 큰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런 지금 릴리님의 사연을 봤을 때요. 네. 이제 질문을 하셨잖아요. 이제 후반부에 나온 질문은 뭐냐면, 나만의 목표 찾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그 트랜서핑 강독을 하면서도 종종 들어왔던 질문입니다. 댓글에도 달렸고, 오픈챗으로도 종종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가, 나만의 목표를 도대체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감이 안 옵니다. 나만의 목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을 많이 해오셨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 질문을 하셨잖아요. 지금도 상황이 여전히 좋으세요. 릴리님께서 여러 가지 기회를 잘 붙잡으셔서 해외 주재원으로 갈 수 있는 기회도 붙잡으시고, 또 해외에서 휴직하고 지낼 수 있는 기회도 붙잡으시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자기 개발을 꾸준히 잘 하고 계세요. 예. 자기 개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자기 개발을 해야지, 남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경쟁 중심의 자기 개발을 한다거나 눈치를 보는 자기 개발을 한다거나 자기를 더 씌우는 자기 개발을 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실질적인 나의 인생을 내가 운전대를 잡으면서 나에게 필요한 거를 구매해야지, 차를 샀는데 그냥 그 차 파는 사람들이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야 됩니다 해서 무작정 사는 게 아닙니다. 항상 내가 주인이고 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자기 개발은 필요한 것이고, 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기 개발을 잘 하셨고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현재까지 추구하고 있는 목표에 잘 집중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진짜 목표를 찾게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목표를 따라가다 보면 진짜 목표를 찾게 될 가능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신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서 몇 가지 저는 보충을 더 해드릴게요. 예, 그것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만의 목표를 찾을 때의 전제 또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만의 목표는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과 관련해서는 이게 천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천직. 천직은 보통 일과 삶이 하나 된 경지를 얘기합니다. 예. 그냥 삶이 일이고 일이 삶인. 예. 그래서 따로 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직장을 다니시더라도 그렇다는 거죠. 그게 내 일이고 내 삶이고 그것이 너무 즐겁고 그래서 계속 추구하게 되는, 그게 이제 천직입니다. 천직. 예. 그리고 그 일이 내 인생의 의미인 거예요. 예. 이게 천직이에요. 천직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천직을 찾는 건 아니에요. 천직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예, 그것이 나만의 목표를 찾지 못했다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나만의 목표라는 것은요, 단지 이 직업적인 방면에서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나의 삶의 방면에서의 나만의 목표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그런 거죠. 릴리님이 현재 인식하고 있는 나만의 목표라는 것은 자녀들을 잘 돌보고 육아하는, 거기에 이제 나만의 목표가 많이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만의 목표인 사람들은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대할까요? 아이들을 잘 케어하는 육아에 초점이 있겠지만 이것이 이제 내 중심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네, 뭐 이를테면 주부구단이 되겠다. 나는 아이들이 존경하는, 그리고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러한 엄마가 되겠다. 이것은 이제 나의 존재적인 관점이 되는 거죠. 네. 그것이 하나의 목표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꼭 일이 아니어도. 그죠? 그래서 평범하게 사는 것, 네, 큰 풍파에 휘둘리지 않고 평범하게, 건강하게, 심신 건강하게 안정된 삶을 살다 가는 것, 뭐 이런 것도 목표가 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나만의 목표라는 것은요,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의심은 거의 최소화되는 거예요. 이제 0으로 수렴돼. 그리고 확신은 거의 100에 수렴되는 거. 이게 이제 나만의 목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거죠. 변함이 없으니까, 예, 오래 지속이 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
영향을 받지 않고 올곧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나만의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이 가정을 위해서 주부로서 나의 인생을 자리매김하고 그러한 멋진 정말 전문 주부가 되겠다. 그것도 나만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목표를 세울 수 있겠죠. 나는 목표 없이 사는 게 목표야. 그런 분들도 실제로 있잖아요. 무계획이 계획입니다.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출근하고 이런 거 다 떠나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한다. 남들이 뭐라 그러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겠다.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이것도 나만의 목표가 될 수 있어요. 무계획적인 삶. 실제로 제가 아는 분 무계획적인 삶을 목표로 살아오신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돈도 잘 벌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신념이 되면은 남들이 볼 때 처음에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러다가도 나중엔 뭐예요? 쫓아다녀요. 쫓아다녀. 무계획적인 삶? 야, 멋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다니까요. 하나의 펜듈럼을 형성할 정도로. 그게 뭐예요? 자기 빛깔대로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나만의 목표라는 것은 결국 나만의 빛깔을 바라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그게 보통 뭐 적성을 실현하는 거죠. 본인의 적성을. 자기 성향에 딱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INTP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굳이 이제 MBTI로 굳이 분류를 하자면 저는 INTP로 사는 것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정말 편하거든요. 스트레스가 최소화되고요. 그리고 만족도가 높아지거든요. INTP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면. 그래서 저는 이 성향이잖아요. 일종의 이게 저의 성향. 에너지적으로 말하면 저의 빛깔이란 말이에요. 이 빛깔을 발하는 삶을 사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 안에서 하는 것들이 나만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빛깔이 되는 것이고 좁은 의미에선 적성이 되는 건데 적성 또는 성향이 되는 건데 이 적성 성향이라는 것은 다분히 심리학적인 분류 코드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정확한 설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를테면 그거예요. 뭐 적성 검사를 하면 저는 뭐 심리 상담 이런 쪽은 그다지 적합하진 않아요. 오히려 심리 분석 쪽에 가깝죠. 심리 분석 또는 공학 쪽의 일이 더 맞다고 하는 이제 그런 적성 쪽으로 저는 나옵니다. 이 직업 적성 탐색을 하면. 하지만 저는 그쪽으로는 저의 빛깔이 바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학적인 분석 데이터가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거기서 해설을 해주는 것은 아무래도 이 분류 코드에 따른 해설이기 때문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 상담이라는 것을 사회성이 좋은 성향, 남에게 봉사하고 섬기고 이러한 성향을 비중 있게 봐서 거기에 심리 상담이란 직업 코드를 넣어놨죠, 분류를. 하지만 심리 상담이라는 것이 꼭 거기에 부합되는 건 아니거든요. 분석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꼭 많은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들을 봉사하고 섬기는 성향이 아닐지라도 분석적인 그러한 성향을 잘 살리면 독자적인 그러한 빛깔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자기의 빛깔을 바라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적인 것에 나만의 목표를 가둬 두실 필요는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릴리님께서 지금 직장생활 만족스럽고 굳이 나와야 할 이유도 없고 또 19년 차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직장은 잘 다니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나는 어떤 삶을 살아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것이 좁은 의미라면 넓은 의미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게 바로 나만의 목표와 관련된 거예요. 이쯤 되면 나만의 목표라는 것은 이제 어떤 말로 이제 치환될 수 있냐면 목적이란 말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생의 목적이 뭐냐 또는 의미가 뭐냐 이렇게 이제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의 목적을 찾는 것, 이게 나만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것은 단지 직업을 찾는 것이 아니죠.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이 인생의 목적은 더 큰 것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사실 천직이라는 것도 인생의 목적에 수렴이 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만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삶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나 성찰이나 통찰을 해나가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나만의 목표에 대해서 첫 번째는 너무 거창하게 여길 필요는 없어요. 너무 거창하게 여기지 마세요. 일단 뭐 이 목적이란 말이 들어가면 굉장히 거창해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태도는 거창하게 여기지는 말아라. 예, 그러니까 너무 중요성이 들어가진 않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먼저는 그동안 나의 목표들과 또 그것을 이룬 경험들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목표의 중요성을 너무 넣게 되면은 지금까지 해왔고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 의미를 너무 축소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쓸데없는 경험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10년 동안 왜 저러고 살았지? 저걸 왜 배웠지? 왜 저 공부하는데 내가 돈을 투자했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설령 실패 경험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유용함 찾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미 있게 받아들여 보십시오. 반드시 의미 있는 경험으로 되살아납니다. 쓸데없는 경험은 없어요, 인생에서. 하다못해 나는 1년 동안 집 바깥에 안 나가고 우울증으로 창문 닫고 지냈다? 하지만 여러분, 창문을 열고 문을 박차고 나온 그 순간부터 그 1년의 기간은 여러분 자신에게 또 하나의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비록 쓰라리고 아팠지만 쓸데없는 경험은 없어요, 여러분. 네, 깊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그리고 하고 있는 것들을 먼저 존중을 해주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것을 부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나만의 목표라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고 뜬구름 잡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신기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억지 해석을 하게 돼요. 주제 넘은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만의 목표인가? 이게 나만의 목표인가 보다 하면서 그 조급함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또 이상한 데 또 들어가셔서 수련을 하고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다 때려치고, 예? 가정 다 팽개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균형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잘 해 나가시면서 좋은 직장에 잘 오랫동안 잘 근속을 하고 계시는 거 아주 훌륭한 겁니다. 그 펜듈럼 조직 안에서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좋은 자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안에서 깨어 있다는 거 엄청난 강점입니다. 네, 이것을 잘 이용하셔서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태도를 먼저 가지셔야 되냐면은, 이건 말씀드렸네요. 나만의 목표는 꼭 직업일 필요는 없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만의 목표 찾기는요, 일종의 뭐랄까요, 결혼 배우자, 결혼 상대를 찾는 것과 좀 비슷해요. 그래서 조급하면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심리 상담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원가족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은 위험하다. 네. 뭔가 이 가족을 벗어나기 위해서 빨리 결혼을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러면 무언가 여기서 내 결핍이 채워질 거다. 물론 그렇게 해서 성공적인 결혼에 골인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이것이 지나칠 경우에 반드시 부메랑이 날라와요. 왜냐면 현실이 그렇지 않거든요. 의존적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의존적 관계는 결국에는 부메랑을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결혼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내면에 어떠한 중요성이 작용했는가는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반작용으로 뛰쳐나가듯이 하는 결혼은 반드시 부메랑이 오게 돼 있습니다. 부메랑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균형을 회복해야 됩니다. 네,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만의 목표를 찾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싫다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만족하시면서 존중하시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나만의 목표를 찾으셔야 왜곡이 없습니다. 중요성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요. 자, 그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결국 잘 결혼하시기 위해서는요, 기다리고 열어놓는 거죠. 열어놓고 기다리고 혼자 지내는 것에 대해서 외로워하지 마시고 즐기시면서, 그러나 결혼에 대해서 부정하지 마시고 문을 닫지도 마시고 조급하게 잡지도 마시고
네, 집착하지도 마시고. 그럼 뭐예요? 때가 되면 사람이 나타나고 그게 나의 가장 정확한 때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의 목표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열어두되 집착하지 마시고 문을 닫지도 마시고, 네, 그러면 때가 되면 나타나고 그러면 알게 됩니다. 그냥 알게 됩니다. 알아보게 돼요. 이렇게 하시는 게 이제 기본적인 태도예요. 나만의 목표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떤 개념을 한번 잡아볼게요. 나만의 목표. 나만의 목표라는 것은 좀 궁극적인 의미죠. 나만의 목표. 네. 그래서, 영혼의 목표라는 말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낮은 개념으로 얘기하면 나의 목표죠. 이건 나의 목표. 나의 목표는 주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생계 또는 생존과 관련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죠. 그리고 본분이나 책임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명함 만드는 것에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명함을 만들고 여기에 이력을 점점점 늘려나가는 거. 이게 이제 나의 목표와 관련된 이미지예요. 이거는 보통 그래서 내부 의도와 관련이 있고요. 이것은 펜듈럼에 잘 적응하기 위한 우리의 행동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오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자기 개발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펜듈럼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의 목표예요. 릴리님께서 인생의 전반기에는 이러한 나의 목표를 잘 추구하셨어요. 그래서 펜듈럼에 잘 적응을 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펜듈럼에는 적응할 줄 알아야 되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그랬죠. 다행히 릴리님께서는 눈을 뜨고 이제 나만의 목표를 향해 나오는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심지어 가정 내에서 일어난 문제를 통해서 통찰을 하시고 성장을 하시고 통과를 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나만의 목표라는 건 뭐냐? 이거는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못 먹어도 고, 이게 나만의 목표예요.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없다는 거죠, 이건. 내가 굶어도 이 길은 가겠다. 이 나만의 목표예요. 다른 말로는요, 나니까 할 수 있는 거. 이게 나만의 목표예요. 그 다중지능 이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마다 다 나만이 잘할 수 있는, 나만이 나니까 잘할 수 있는 그것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래서 9가지 또는 8가지 이렇게 유형을 분류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능력을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봤을 때 적어도 나는 이것은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것을 이제 나만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만의 목표는 뭐냐면 힘든데 힘들지 않은 걸 얘기해요. 늘 즐거운 게 아니라 고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힘든 거죠. 그런데 힘들지 않아, 한면으로는. 이 희한한 거예요, 이게. 이게 나만의 목표예요. 또 하나는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또 나만의 목표예요. 주위에선 포기해라. 그리고 포기해도 괜찮다. 그리고 괜찮기도 해. 근데 난 포기할 수 없어. 이게 이제 오기가 아니라 하면은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게 나만의 목표의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나의 목표는 너무 힘들면 포기해요. 근데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생계 때문에 그래, 생계 때문에. 근데 나만의 목표는 생계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생계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인정을 안 해줘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힘든데 포기할 수가 없어. 일종의 사명 같은 거죠, 나의. 이게 나만의 목표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하게 되는 거, 하고 있는 거. 이게 나만의 목표예요. 이게 뉘앙스입니다. 영혼의 목표와 유사한데 영혼의 목표라고 하면 좀 더 심오하죠. 그래서 어떤 그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까요? 일종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존재의 이유. 삶의 목적과 관련이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와 관련이 있어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곧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삶은 죽음과 동전의 양면이죠.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고 그것을 대면하고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종착지는 무엇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나는 어떠한 엄마로 남을 것인가? 아빠로 남을 것인가? 남편, 아내로 남을 것인가? 등등등. 이게 죽음을
대면하면서 나의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무엇을 남길 것인가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나만의 목표를 이야기하는 어떤 뉘앙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함과 관련해서는요, 나의 목표는 명함을 만들고 채우는 거라면 나만의 목표는요, 명함을 지우는 겁니다. 네. 명함에 내 이름 석자만 남기고 다 지우는 작업입니다. 이게 나만의 목표로 가는 길이에요. 네. 그러나 억지로 애써서 지우진 마세요. 그거는 고행길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지우고 싶을 때가 오고요. 지워질 때가 옵니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오고요. 내려놔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와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럴 때. 네, 미련 없이 지워나가셔야 됩니다. 20대부터는요. 20대까지 그리고 30대, 40대까지 계속 쌓아 올리죠. 그러나 나만의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요. 쌓아 올린 것을 하나씩 해체시키고 내려놓는 것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쌓아놓는 걸 내려놓는다는 것은 다시 제로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존재하지만 붙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붙들지 않고 내려놓으려는 의도를 가질 때 진짜만 남게 됩니다. 진짜만 남게 돼요. 그 얘기 하잖아요. 등산할 때 짐을 싸는데 어떻게 쌓아야 됩니까? 필요한 것을 다 집어넣으면 산에 올라갈 때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뭘 해야 돼요? 생존에 필요한 것 빼고, 꼭 필요한 것 빼고 다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런 작업이 이제 필요합니다. 쌓아 올린 것들이 의미가 있지만 끊임없이 쌓아 올리는 방향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내려놓는 방식으로 가셔야 돼요. 예, 해체시키는 방식으로 가셔야 된다고요. 그럴 때 나만의 목표를 향해서 더 가는 길이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언제 나만의 목표를 문득 불현듯 찾게 되는 사례가 나오게 되냐면은 극도로 몸이 아플 때 또는 삶의 극도의 위기를 경험할 때, 이럴 때 나만의 목표를 번쩍거리면서 찾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거의 죽음의 문턱에 갔다 왔다든가 아니면 삶을 완전히 나락에 떨어진 경험을 하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나만의 목표를 선명하게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집착해왔던 것, 쥐고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 심지어 나 자신을 붙들었던 것, 이것이 다 내려놔지는 거예요. 심지어 내 자존심마저도 다 내려놔지는 거예요. 이걸 자아가 해체되는 거죠. 자아가. 네. 자아가 해체되는 그 순간에 초월의 문이 열립니다. 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이런 경험을 하는 거죠. 아주 극단적인 경험 속에서 도약을 하는 그러한 경험입니다. 네. 그래서 몸이 아플 때, 또 환경이 안 좋은 고통 또는 고난의 환경에 들어갔을 때, 이때 나만의 목표를 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시련의 상황에 들어갈 때,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환경적이든 시련의 상황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그걸 모르더라도 뭘 알게 되냐면, 아, 이게 참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네. 몸이 한번 아파보세요. 네. 뭐가 중요해요? 건강이 중요해요. 그럼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동시에 뭘 느껴요? 아, 내가 저렇게 이런저런 자격증 따려고 또 유튜브 보면서 내가 이렇게 뭐, 쓸데없는 거 보면서 막 재밌어 하고 뭐 이거 별로 부질없는 짓이었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고 소중한 게 뭔지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죽음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시련의 경험이 뭡니까? 내 숨통을 조여오는 거 아니에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대면하면서 존재의 이유를 찾는 것이 나만의 목표로 가는 어떤 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이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네. 어차피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이잖아요. 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대면하는 게 두려우시다면 일종의 영성적인 접근입니다. 이것이
너무 두렵고 또는 막연하다면 그렇게 굳이 억지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에 내가 이루어 놓고 이루어가는 목표를 수용하고 존중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이 길을 가다 보면 언젠가 정확한 때에 정말 나에게 딱 맞는 옷, 정말 내 빛깔을 마음껏 발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그러한 도구, 그것이 나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게 나만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나만의 목표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원하는 거. 근데 이 말을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원하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 진짜로라는 말이 들어가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어요? 라는 질문을 하면은 생각이 잘 안 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행복했던 순간이 있나 싶거든요. 근데 거기에 진짜로 가장이라는 말을 하면 더 어렵죠. 네. 그럴 때는 이 진짜로를 지금 붙들 필요가 없어요. 원하는 게 뭔지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런데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원치 않는 게 뭔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좋고 싫고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싫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이 미지근하단 말이죠. 항상 미지근한 게 문제인 거예요. 미지근한 게 뜨거운 물과 찬물을 동시에 트니까 미지근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싫은 건 확실히 싫어해야 돼요. 미우면 확실히 좀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풀리면 괜찮아야 돼. 그런데 막 미워하려고 그러다가 아니 안 돼 안 돼 그래도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남 욕하면 안 되지. 착해야지. 사람들하고 갈등 생기면 안 되지. 그래도 그 사람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 그러자니 내 자신이 막 마음이 막 터질 것 같아. 막 화가 나. 그 또 화를 내려고 그랬더니 또 그게 안 돼. 얘도 저도 아니니까 결국 누가 괴로워요? 내가 괴로워. 그런 내가 또 괴로워.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심리적인 문제? 제발 뜨거운 물과 찬물을 분리하십시오. 분리하십시오. 이 수도꼭지를 분리해야 돼요. 이렇게. 예. 따로 나오게 해야 돼. 따로. 같이 나오게 했더니 계속 섞여. 네. 하나만 틀어보세요. 뜨거우면 찬물 트세요. 차가우면 뜨거운 물 트세요. 네. 그러면서 조절이 되니까 이제 이게 나한테 딱 맞는 물이구나. 이러면 이제 조절이 되는 건데 뜨거운 물도 틀 줄 모르고 찬물도 틀 줄 모르니까 그 연탄 한 장, 그죠? 연탄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적 있느냐?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 발로. 굉장히 훌륭한 시 아니에요? 원치 않는 걸 확실히 못하니까 나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싫어, 그만해. 이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면 적어도 내가 행동으로 거절을 하고 가지를 말아야죠. 근데 끌려가고 있잖아요. 싫으면서 웃으면서 거기에 가 있잖아요. 왜 자신을 그렇게 원치 않는 곳에 내몰면서 그러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이 분리되면은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생각을 인지 부조화를 합리화시키는 생각을 하잖아요. 왜? 괴롭거든.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합리화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계속 죽여나간단 말이에요. 원치 않는 것을 하고 있으면서도 싫으면서도 싫단 말을 못하니까 거기서 의미를 자꾸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이거 유용함 찾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건 유용함 찾기가 아니라고요. 탈출을 하셔야지 왜 거기서 탈출을 못하면서 그러고 있습니까? 탈출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탈출 안 하는 거하고 탈출 못하니까 스스로를 기만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우울하신 분들은 화를 낼 줄 아셔야 된다고. 화를 내면은 그게 훨씬 좋다고. 차라리 욕을 하시라고. 차라리 욕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제가 이제 영혼의 목표 얘기하다가 좀 길을 샜는데 이거 릴리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예, 릴리님은 여기에 단계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구독자분들을 향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나만의 목표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렸다면 릴리님 같은 경우에는요. 이 구도로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구도가 있잖아요. 사람은 몸이 있지만 몸이 전부인가요? 아니죠. 껍데기가 다가 아니죠. 우린 식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생각이 있어요. 소울이 있다고요. 이건 이제 혼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잖아요.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심리라고 할 수 있고.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어딘가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다고 그랬죠?
스피릿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존재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라장도 이러한 육체를 둘러싼 오라장이 있고 정신, 감정을 둘러싼 오라장이 있고 영을 둘러싼 오라장이 있고 그래서 에너지체, 구체가 여러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물질적인 세상이 있고 정신적인 세상이 있고 정신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죠. 다채로운 세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트랜서핑이라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에너지적인 세상을 전제로 하고 그것을 물질적인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밀접히 주고받는 관계인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원리를 적용하는 거잖아요. 이 구도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것도 이것과 맞물리기 때문에 그래요. 매슬로우의 욕구위계 이론 잘 아시죠? 매슬로우의 욕구위계 이론. 크게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결핍 욕구, 성장 욕구, 초월 욕구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크게 세 국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핍을 채우는 욕구, 그 다음은 성장을 하기 위한 욕구.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나 자신을,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하고 싶은 욕구, 세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 욕구는 이 영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와. 결핍 욕구는 몸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성장 욕구는 혼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주소를 찾아 나가셔야 돼요. 문제도 내 몸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병원 가셔야죠. 문제도 내 정신, 혼과 관련된 게 있어요. 상담받으러 가셔야죠. 또는 정신과를 가셔야죠. 어떤 문제는 영과 관련이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종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영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목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나의 목표는 주로 뭐예요? 생계 또는 생활과 관련된 부분, 결핍을 채우기 위한 것 또는 성장을 위한 게 나의 목표예요. 그러나 나만의 목표는 뭐예요? 성장 플러스 초월이에요. 이게 나만의 목표, 이게 나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릴리님은 어디에 계신 겁니까? 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이제 초월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이 릴리님이 하고 계신 지점입니다. 성장과 초월의 그 어딘가, 여기서 이제 나만의 목표라는 것이 화두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주소를 찾아야 돼요? 지금 생활에는 문제가 없어요. 생계에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19년차 직장생활 꾸준히 별 탈 없이 잘 하고 계세요. 가족과의 문제도 평화로운 가정을 유지하고 계세요. 아주 잘 해오셨고 해오고 계십니다. 그럼 어디에서 이 답을 찾아야 될까요? 이제 조금 더 나가보셔야 된다. 초월, 영적인 부분, 이 부분과 맞닿은 질문을 하셔야 된다. 이게 뭐예요? 목적과 관련된 거죠.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거예요. 궁극 또는 근원 또는 본질과 관련된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죽음과 관련된 거. 그래서 well dying이 되는 거죠. 근데 well being과 well dying은 한 쌍이에요. 그래서 well dying이 잘 해결되면 well being이 멋지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삶의 목적 또는 삶의 의미, 가치관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탐색을 해나가시는 것이 릴리님의 현재의 단계 국면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급할 필요가 없어요. 이 결핍 욕구를 채울 때는 사람이 조급해지고 그리고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장 욕구에 있어서는 여유를 좀 찾습니다. 그런데 근원적인 것을 다가갈 때는 조급해 하셔서는 안 돼요. 조급해 하시거나 불안해 하셔서는 안 돼요. 이것은 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때를 기다리시면서 계속 화두를 갖고 계셔야 돼요. 화두는 뭐예요? 안테나 하나 세워라. 이러한 질문의 답을 찾을 때가 됐구나. 이러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마음을 열 때가 됐구나. 마음을 열고 산다면 때가 되면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겠구나. 이게 외부 의도죠. 다가오겠구나. 그때를 기다리면서 이러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삶을 부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기에까지 오게 해준 나의 삶에 감사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를 칭찬하고 존중한다. 그리고 나에게 이러한 현실의 흐름을
만들어준 외부 의도에게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의 세상이요. 나를 돌봐준 세상이요. 고맙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나를 돌봐줄 세상이요. 나에게 정말 나만의 빛깔과 목표를 가지고 올 나의 외부 의도야 기다릴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뭐예요? 안전지대를 계속 만드시고 나만의 세계의 층을 멋진 현실의 아말감으로 계속 물들이면서 사시면 됩니다. 지금껏 그렇게 해왔듯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즐겁게 해나가시면 됩니다. 문을 이렇게 열면서. 그럼 되는 거예요. 별 문제 없어요. 당장 뭐 하던 거 다 때려치고 인도로 가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시는 거를 다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관점을 조금 달리 하셔야 됩니다. 기존의 결핍 욕구를 채울 때는 목표를 이룬다. 이 내부 의도의 관점이 강했다면 이러한 나만의 목표를 찾을 때는 외부 의도적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표가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나는 열어둔다가 되는 거예요. 찾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에요. 열어둔다. 그리고 그것이 다가온다. 아셨죠? 관점이 달라요. 그리고 다가오면 나는 단박에 알게 된다. 왜? 이 직감이, 영혼의 울림이 소리를 바라기 때문에 만나는 순간 이거다. 이걸 알게 돼요. 또는 시간이 흐르면 알게 돼요. 아, 이건가 보다.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이거다 하는 게 있고요. 계속 그 길에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아, 이건가 보다. 시간이 지나도 아, 이거 같아. 이러한 어떻게 보면 희미한 음성 같지만 흔들림 없는 음성도 이것도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이것도 나만의 목표를 알려주는 신호예요. 이 두 가지의 양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확신이 약해지는 것 같지만 깊은 속에 열정이 더해져서 여전히 그 길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만의 목표라는 것을 가는 길에서 또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보통 나만의 목표는 하기 전에는 굉장히 설레고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설렘은 여러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설렘이 전부가 아니에요. 설레지만 하는 중에는 몰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고 나면 만족감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에너지 소진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나만의 목표예요, 그게. 에너지 소진이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강화돼야 돼요. 남들이 볼 때는 야, 너 안 지쳐? 안 지칩니다. 나만의 목표예요. 네. 펜듈럼의 목표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에너지가 소진돼요. 그래서 에너지 대출을 받아야 되고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한 그 행동을 해줘야 됩니다. 거기서 보상받은 걸 사용해서. 그러나 나만의 목표, 영혼의 목표는요. 계속 그것을 천착함할수록 에너지가 강화되고요. 남들에게 에너지 선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니까 요것을 알고 빗장을 열어두고 의도하시면서 신념을 가지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마네킹 놀이를 좀 제안을 해드릴게요. 마네킹 놀이라는 게 뭐냐면은 타프티에 보면은 마네킹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의 다양한 버전이 가능태 공간에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만의 목표를 이룬 그러한 나의 모습을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뭔지 구체적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나만의 목표를 만난 나의 모습을 심상화를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무한대로 존재하는 나의 버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나의 모습이 있잖아요. 또는 어떻게 이 생을 살다가 마감했는지에 대한 나의 모습이 있잖아요. 가능태 공간에 그것을 계속 버전을 바꿔가면서 심상화, 상상 놀이를 해보시라는 거죠. 마네킹 놀이입니다. 네, 즐겁게 하십시오. 또 하나는요, 이것을 적용하는 어떤 뭐 기술적인 부분 또 하나는 나만의 목표를 만나기 위해서는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해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바로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여행이에요. 여행을 떠나면 우리가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극을 쉽게 만날 수가 있고 새로운 만남과 관계를 만날 수도 있죠. 여행 광이 될 필요는 없고요. 매번 여행만 하면서 살 필요도 없고요. 적당히 여행을 한번 해주시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뭐 1, 2년 해외에 나가 계시는 것도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다양한 경험에 자신을 열어두시는 것을 의도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점을 가거나 도서관을 가시면 늘 가는 코너가 있을 겁니다. 늘 머무는 코너가 있을 거예요. 거기를 의도적으로 벗어나서 전혀 나와 관련이 없는 데를 의도적으로 돌아다녀 보시고 관련된 책을 열어보십시오. 비유하자면 그런 겁니다. 새로운 자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만의 목표를 정말 모른다. 그럴 때는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현실에 아말감 입히고 안전지대를 넓히고 나만의 세계층을 돌보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나타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저도 이 과정을 다 겪었죠.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목표라는 게 뭐 단박에 왔겠습니까? 예, 우리가 진로, 하나의 진로잖아요. 이게 이제 진학에 이제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 진로 찾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결국에는 진리 찾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이 해결이 되고, 이 부분이 해결이 되고, 만족이 되고, 만족이 되고, 결핍이 없어지고, 결핍이 없어지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진리를 향해서 가게 되는데, 그게 궁극적인 목표 또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수단 과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문 곳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서 머물지만 않으시면 돼요. 문을 열어놓으시면 돼요. 네. 그것이 하나의 다 과정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답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못 찾았을 뿐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지 답이 없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과정을 즐기시면 됩니다. 답은 찾아지는 거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사연 중간중간에 제가 좀 반응을 해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할게요. 이제 심리맨 채널을 접했던 그 사연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녀 문제로 힘들다가 이 심리맨 채널을 만나서 여러 가지 트랜스피 원리를 적용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주 적중을 했어요. 아주 잘하셨죠? 예, 중요성 낮추기만 잘 하셔도 정말 많은 게 달라진다니까요. 그 유머로 받아들이고 유머 구사하는 거 이것도 중요성을 낮추는 기술입니다. 네, 유머 코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위트 있는 거, 유머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삶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왠지 아세요? 중요성을 낮춰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재밌는 뭐 유머 이야기를 자꾸 뭐 외워서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삶을 위트 있게 받아들이고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기술이에요. 네. 그래서 유머를 가질 때 여유가 생기고 펜듈럼을 빗나가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특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와 관련해서는요, 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깔깔거리면서 뒹굴면서 막 뒤집어지게 웃은 경험이 있습니까? 배를 움켜잡고 눈물 나올 정도로. 언제 그랬어요? 그런 경험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주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런 경험을 하시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어야 돼요. 그런 경험이 여러분. 네, 그거 한 번 하시면 에너지가 팍 정화가 됩니다. 예, 아주 좋은 경험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런 적이 있던가 이러시면 안 돼요. 예, 그런 걸 만드시면은 네, 뭐 아이들한테 뭐 훈계할 필요 없어요. 예, 뒤집어지게 가족과 함께 뒹굴면서 웃으면 눈물 싹 빼고 웃으면 다 해결됩니다. 네, 그런 경험을 어떤 형태로든지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릴리님이 잘하신 거는 상황에 손을 대지 않고 에너지 조율을 한 거예요. 이게 아주 신의 한 수입니다. 예, 아이들이 다투고 폭발하고 또 남편과 다투고 했는데 그걸 보고서 빨리 정신을 딱 차리신 거죠. 정신줄을 잡으신 거예요. 놓지 않고. 왜냐하면 아이들과의 다툼다가 엄마가 폭발하고 남편과 다투면은 여기서 계속 가면은 이게 유도전이로 갑니다. 유도전이. 펜듈럼을 넘어서 유도전이로 간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완전 걷잡을 수 없는 데로 가고 나중에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요. 그리고 그게 굳어지면 10년 가는 거예요. 아주 브레이크 잘 잡으셨어요. 어떻게 잡으셨어요? 매로 잡으셨습니까? 아니죠. 정신줄을 놓지 않으신 거예요. 아주 잘하신 겁니다. 여기서 배우셔야 될 게 그거예요. 정신줄을 놓지 말아라. 네. 근데 이게 막상 상황에 들어가면 쉽지 않아요. 상황에 들어가면 남 얘기 들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죠. 상황에 들어가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상황에 들어가면 이게 쉽지 않냐면 당장 눈에 띄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함 지르고 몽둥이를 사용하면 빠른 효과가 당장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랜 상처를 남길 수가 있죠. 진짜 사랑의 매를 하는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 진짜 사랑의 매가 나오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 정신줄 놓지 않고 빨리 태도를 전환해서 지속할 수 있는 건 정말 중요하면서도 쉽지 않은데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당장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예, 우리의 유혹은 뭐예요? 당장 휘어잡는 거예요. 당장 휘어잡겠죠. 그러나 휘어잡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를 잘 생각하신다면 진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당장의 홍역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당장 홍역을 감수 못하는 거예요. 예, 당장 효과 있기를 바라는 거죠. 특히 자녀가 사춘기에 들어선 경우는요, 당장 효과에 일희일비하시면 안 돼요. 긴 터널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내버려 두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당장 그걸 못 견디죠. 부모가 못 견디니까 자꾸 손을 대는 거예요. 근데 손을 대면 될수록 덧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릴리님이 아주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평화로운 가정을 흔들어내는 일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있죠. 그러나 평화로운 가정이 또 흔들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나 평화 유지군이라는 게 있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힘이 유지하게 하는 거죠. 힘을 뺀다고 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성 제로 상태라고 해서 힘을 빼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언제든지 태세를 갖추고 있지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게 바로 중요성 제로 상태예요. 그런데 잔뜩 긴장돼서 쥐고 있는 건 뭐예요? 강대 강이 맞붙는 상태죠. 대치 상태. 결코 이것은 평화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또는 평화를 유지를 위해서 싸우지 않아 자녀에게 휘둘립니다. 자녀가 임금 노릇한다고요. 금쪽이 상담소 봤죠? 금쪽 상담소. 금쪽 상담소 사례 보다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자녀가 임금이에요. 왕이에요.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 화도 못 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화를 낼 줄 모르면 힘이 없는 거예요. 화를 낼 줄을 몰라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공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힘을 가지셔야 돼요. 부모의 위치가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힘을 남발하라는 뜻이 아니라, 네, 이거를 잘 정리하지 않으시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로운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는 질서를 유지한 비결이 뭐냐? 릴리님이 중심을 잡으셨다. 아주 잘하신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게 평화가 아니에요. 흔들리지만 제자리가 빨리 돌아오는 거. 고층 빌딩이 흔들리는 것 같지만 내진 설계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지탱하는 겁니다. 무조건 허용하고 방임하는 건 평화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세상의 모든 둘째 딸의 서러움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눈치 보면서 서로 사실은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강화됩니다. 어떤 행동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부모 입장에서도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고 자녀 입장에서 어른이 된 이후에는 부모를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한 기제로 우리가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 펜듈럼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깨어나는 거예요. 각자. 누구를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는 다 칭찬과 격려를 먹고 자라요. 그런데 그것이 과잉되거나 결핍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의도하지 않았다면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의도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보상과 강화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아이들은 행동이 강화되고요. 자신의 모습을 인위적으로 어쨌든 만들어서 그 보호막 안에서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껍데기를 이제 벗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어른이 되면요. 어쨌든 그런데 릴리님은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부모가 공부 잘하고 성적 잘 받아오니까 칭찬을 해줘서 공부를 더 잘하게 된 것 같아요. 좋은 보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막내인데 눈치를 많이 봤어요. 부모가 막내를 많이 좋아해줬어요. 사랑을 많이 해줬고 귀여워해줬거든요. 그런데 뭐 아토피, 천식, 뭐 축농증, 중이염 등등 어릴 때 너무 어렵게 몸이 힘들게 경험을 해가지고
부모님이 너무 안쓰러운 나머지 저에게 너무 관심을 지대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편애한다는 느낌을 제 스스로 받을 정도로, 그래서 뭐 형 누나의 질투를 많이 받았죠. 시샘을 받고. 그런데 저는 그게 불편했어요. 형 누나들이 저를 질투하는 거를 뭐 눈에 띄게 그렇게 질투를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불편하고. 그래서 부모님의 관심이 싫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뭐 한약이라도 타주면은 막 형은 그 찌꺼기 먹으면서 막 먹고 싶은데 안 해주고 나는 먹기 싫은데 해주고. 그래서 막 화를 낸 거예요, 저는. 예, 필요 없다고 이런 거 막. 걷어차고 막 이랬던, 성질이 더러워졌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반작용으로 나온 거예요. 관심해주고 사랑해주는데 전 그게 싫었던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반대 기제가 막 나오기 시작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껍데기를 벗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껍데기를 벗고 나니까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사람은 사랑을 해주는 방향으로 잘하는데, 예, 지나친 사랑은 또 뭐예요? 반대로 또 이렇게 잘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예, 결국은 다 자기가 살기 위한 방식으로 환경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그 릴리님이 또 좋은 경험을 했던 게, 독립하면서, 예, 취직해서 독립하면서 아주 행복한 시절을 보내신 것 같아요. 예, 저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적 독립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심리적 독립을 하려면 경제적 독립이 돼야 되고요. 경제적 독립을 이루셨다면 심리적 독립을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부모님 틈바구니에서 이제 너무 힘드신 분들,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은 경제적 독립을 목표로 열심히 일하는 데 매진을 하시고 거기에만 관심을 기울이시고 접촉을 줄이시는 것으로 하셔야 돼요. 예. 최소한의 독립을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의 독립. 예. 그리고 잘하셨던 게 내돈내산이라고 그러죠. 이제 내가 번 돈으로 잘 즐기셨어요. 예. 이것도 왜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반작용으로 지나치게 작동을 하게 되면 부메랑이 날라와요. 그래서 지나친 소비에 또 집착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집착 수준으로 가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또 다른 습관이 형성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소비를 하시면서 균형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신 거예요. 반작용은 오게 돼 있는데 그 반작용은 균형을 잡고 중심을 찾는 목표로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나치게 나가서 균형 잡지 못하고 그쪽으로 또 반대 작용으로 고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가지 않고 적당히 잘 즐기고 배우면서 중심을 잡아 나가신 거 아주 잘하셨어요. 이게 진정한 자기 개발의 효과죠. 그 다음 또 잘하신 게 뭐냐면은 펜듈럼 시스템에 적응을 잘하신 거예요. 이 과정에서 독립하면서 세상을 잘 즐기시면서 자기 개발하시면서 펜듈럼 시스템에 적응을 하신 거예요. 펜듈럼 시스템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펜듈럼에 적응할 수 없는 사람은 펜듈럼을 벗어날 수 없고 트랜서핑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제가 전초 오류라는 말을 자주 쓰죠. 네. 충분히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배워야 할 것을 배우는 것을 간과하고서 초월할 수 없어요. 그건 초월이 아닙니다. 미성숙이죠. 그런 의미에서 펜듈럼 시스템에 잘 적응하신 것은, 네, 이건 필요한 것이었다. 필요한 것이었다. 보통 왕따가 두려운 사람들이 스따를 해버리거든요. 스스로 따댄다고 그러죠. 네, 이걸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코즈믹 오더링이라는 책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 책도 한번 살펴보고 싶어지네요. 예, 이렇게 해서 질문에 다 답을 드렸습니다. 자, 좀 답이 됐나요?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이 릴리님의 사연이 도움이 많이 되고 또 공감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공감되시는 분들도 사연을 보내주시면 훨씬 더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요. 마음이 움직이시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소개하면 배가가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 사연을 들으신 분 릴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이 순간 전해주시고요. 밝은 빛을 보내주심으로써 릴리님에게 좋은 에너지를 이 순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릴리님이 나만의 목표를 찾아서 훨씬 더 비상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고 날아다닐 수 있도록 릴리님에게 나만의 목표가 다가가는 그 나만의 목표를 만나게 되는 그러한 선물의 상상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른
영상에서 계속 만나 뵐게요.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